안녕하세요. 2월 13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번에 뉴스가 많이 나왔듯이 이번에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됐죠. 그런데 그 인수하는 방법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사회에 자금이 유출되는 거 없이 온전히 한화그룹이 낸 돈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의 약 49%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그런 딜 구조입니다. 이건 인수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. 왜냐하면 사회로 자금이 유출되는 게 없이 이조 원이라는 돈이 온전히 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가 되고 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개선하는데 이조 원이 곧바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당장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 공적 자금을 들여서 약 한 15조 원 정도, 지난 20년 동안 한 15조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시키는데 투자했던 한국산업은행은 그냥 손가락을 빨면서 그냥 이 회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 돈으로 이 남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서 팔아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인데요. 그러려면 이 대우조선해양이 아주 많이 올라야 됩니다. 네, 아주 많이 올라야 돼요. 요번에 대우조선해양이 그 유상증자 하는 게 19,150원입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,500원에 19,150원에 주당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1억 주만큼 하는 거죠. 기존에 1억 700만 주가 있었는데요. 1억 400만 주가 한화그룹에 배정되기 때문에 한화그룹이 49% 최대주주가 되는 거죠.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5,200만 주를 증자에 참여하고요. 한화 시스템과 뭐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 뭐 이런 회사도 있었네요.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고 한화 에너지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데 이 법인도 참여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화그룹 쪽이 49%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. 근데 기존에 이제 산업은행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28.2%의 지분을 갖고 있고 둘이 합치면 이 두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지분은 못 움직이는 주식입니다. 지금 당장은.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뭐 77.5%가 잠겨버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품절주가 된 거죠. 품절주라는 건 말 그대로 유통 가능 주식이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. 시장에서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올라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그 9월달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이 인수 구조가 막 짜여지고 순식간에 계약이 돼버렸어요. 의외로 이게 굉장히 딜 구조도 2조짜리고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약 5조 원에 한화그룹이 인수하려고 했었던데 그럼 이제는 겨우 2조 원에 그것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인수하게 된 거니까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주식투자 제1원 측에서도 그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한화조선해양에 대해서 거기다 글을 써놓은 것도 있는데요. 이 조선업종이라는 것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주하고 배를 인도할 때까지 배를 만드는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.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대형선을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선을 만드는데 2년이나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동안 이 중간에 이 원재료인 철광선이나 후판이나 이런 가격들이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그대로 고스란히 조선사가 떠안게 되는 거죠. 근데 요번에 2021년과 2022년이 그런 그 리스크를 아주 고스란히 보여준 한 해가 되었습니다.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심리가 기대 심리가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원재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올랐죠. 그 바람에 2021년하고 22년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사들 대부분 다 적자를 냈습니다. 왜냐면 수주는 싸게 한 걸 지금 도계제보로 한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인건비나 원재료비나 이 후판가 같은 그 원재료비들이 대부분 다 예상보다 몇 배가 올라 버렸으니까요.
한마디로 손해를 본 거죠. 이거는 뭐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이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까지만 해도 한 3,200억 정도 순이익을 내는 회사였는데, 그리고 뭐 2019년에 465억 정도는 뭐 적자를 냈어도 이건 애교죠, 애교. 거기에 비해서 2021년에 1조 6천억이나 손실을 냈습니다. 그리고 2022년 상반기만 해도 6,600억을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자본 잠식 상태죠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2조 원을 증자해 준 건 이 대우조선해양을 자본 잠식으로부터 구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그 2023년에 이제 이 기간 동안 M&A가 벌어져서 이제 한화그룹이 확실하게 경영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뭐랄까요, 이 주인이 있는 회사로서 수주를 할 때도 고수익이 나는 수주를 골라서 하고,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방위사업, 잠수함하고 이 전투함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국방비 지급에 있어서 이런 하나그룹에다가 좀 베네핏을 준다면 충분히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죠. 특히 올해는 이러한 수주부터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수주만 골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큽니다. 이 수주하는 것들도 수주량 자체는 올해 좀 적어질 수 있어도 전년과 비교해서 그 수주한 수주 물건들 하나하나는 알짜배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, 주가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아주 급하게 오르는 건 한화의 경영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이제 주인 있는 회사가 됐다는 것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산업은행이 욕먹지 않으려면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됩니다. 그래야만 지난 20년간 한 15조 원 정도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회수율을 지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2% 지분을 갖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계산하면 대우조선해양은 10만 원이 넘어가야 되죠, 주가가.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조선업황이 뭐 좋을 때, 그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를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던 게 조선회사들입니다. 그만큼 모든 거래가 달러 베이스로 거래되고 있고, 특히나 이번에 그 LNG 그 사태 때문에도 이 LNG선, 고부가가치 LNG선에 대해서는 당분간 우리 한국의 이제 세계 조선사가 다 대부분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엄청날 거예요.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실적이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무식하게 오르는 겁니다. 이 올라가는 모습은 예전 HMM이 주가가 뭐 2,000원, 3,000원 때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, 그리고 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차트와 비슷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품절주가 돼버렸습니다. 아까 이제 산업은행하고 이 한화그룹이 갖고 있는 지분들을 보여드렸지만 전체 지분의 77.5%가 잠겨버렸어요.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22% 정도 갖고 유통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선취매가 이루어진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품절주로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. 근데 품절주로 올라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말씀드렸지만.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뭐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길게 보는 투자자라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확실히 주인이 들어섰고 한화가 얼마큼 잘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 확실히 달라질 거고, 흑자 전환하면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를 보여줄 겁니다. 네, 그런 측면에서 길게 보시고 이 대우조선해양에 확실한 주인이 생겼다, 거기다가 품절주가 된다,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기업 가치를 산정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